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올해의 명동은요, 크리스마스 특수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360여 개의 거리 노점들이 모두 문을 닫는 것은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죠. 이태원 참사의 영향 때문인데요. 2022년 언론계도 이태원 참사 이후로 재난보도 준칙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다가올 2023년 언론 지형은 어떨지 미디어 비평에서 미리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탄절 휴일과 새해 첫 주말을 맞아 극장가를 찾는 분들이 계시겠죠? 13년 만에 돌아온 영화 아바타, 흥행 포인트와 2022년 한국 영화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자, 2022년도 어느덧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상투적인 말이지만 올해 역시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네.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언론계도 교수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지난 3월 9일이죠. 20대 대선이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리고 네. 이제 막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태원 참사.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전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파장이 있었고요. 이에 따른 언론 보도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순방 외교와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언론사와의 갈등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카카오 서버 화재 사건, 도어 스태핑 실시와 중단 등이 좀 떠오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통령실과 일부 언론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해외 순방 당시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을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하고 네. 이어진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충돌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던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는 사태를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에서 우리 언론들이 재난보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초기 언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과정에서 언론이 보여준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발견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진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올 한 해 새 정부 출범 그리고 정치사회적으로 일었던 변화, 대규모 인명참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내년 2023년의 언론계는 한번 전망해 볼까요? 어떻겠습니까? 내년 2023년은 개묘년이라고 하네요. 60간지에서 보면 개는 흑색이고요. 네.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데 이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네. 이 검은 토끼가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좀 앞으로 좋은 일들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렇지만은 언론계로 좀 한정한다면은 2023년도가 그리 밝은 전망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선거 이후에 세력 재편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네. 언론계에도 이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올해처럼 2023년도 역시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언론계 역시 격변의 시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실질적인 정권 교체의 영향이 아마 2023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언론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파급력이 이제 미칠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이슈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전망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꼽는 건 2023년 7월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만료인데요. 임기 만료에 따라서 이제 방송통신 정책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임에도 그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2항에 따르면요. 네.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은 소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된 조직이에요. 네. 구성은 위원이 5명인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 추천을 하는데 여당과 야당을 이제 섞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쉽게 얘기 드린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과 위원장 임기가 이제 3년이니까 현재의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임기가 내년 7월에 만료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정부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통위 내 구도가 3대2의 구조가 역전되는 거죠. 여야의 구조가 지금 역전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방송통신 정책이 시작될 건데 방통위를 좀 잘 봐야 돼요. 네. 방통위는 조직이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부 조직치고는 좀 작은 조직인데요. 네. 언론 정책 결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KBS나 EBS는 물론이고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MBC의 대주주죠. 네. 여기에도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이제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지상파 3곳 중에서 2곳을 결정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종편, 케이블 방송사 등의 인허가권이 있고요. 포털뉴스와 커뮤니티의 진흥과 규제 정책, 그리고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정말 권한이 막강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었어요. 네. 내년 7월을 기점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위원장이 올 것이다. 지금 구조에선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날까요? 만약에 7월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요. 여소야대란 정치적 과도기가 좀 지속되면서 KBS,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좀 법률 개정 논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혼란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이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월 2일에 국회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그랬죠. 그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려가지고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언론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사장 임명 방식을 100명 규모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특별 다수제를 신설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법안이 그런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고개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의 사장 선출 방식이 네. 21대 총선까지 굳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부 여당이 인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역시 이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언론계의 이제 파장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KBS, MBC 등의 사장 선임을 놓고 여야가 제도적인 해법을 지금 달리하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고 여권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것이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 네. 또 한 가지 또 계속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저희 YTN을 비롯한 언론사 민영화 이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혼선도 사실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네. 이미 정부 여당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대주주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TBS 교통방송은 11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에서 2024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이 됐던 김호준 씨가 이제 12월 말로 방송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 12월 12일자 기사 김호준 하차와 2월 TBS 이사진 교체, 인적 개편 신호탄 이 기사에 따르면요. 네. 김호준 씨가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맞물려서 내년 2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새 대표가 취임하고 이사회 구성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TBS 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TBS는 내년 2월에 이제 차기 대표가 선임되고 4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또 TBS가 이미 12월 8일에 차기 대표 선임도 시작했는데요. 네.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요. 임원 추천위원회는 다음 주 첫 회의를 거쳐서 1월 말 차기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후보 추천에는 서울특별시민평가단 점수 40%, 위원회 점수 60%가 반영됩니다. 네, 그리고 유선영 이사장까지 사임하면 그 이사지의 절반 이상이 바뀌고 임원 추천위원회가 여당 우세 비율로 구성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네. 그럴 경우 임원 최종 임명권이 서울시장에 있어 그 이른바 여권 친화 논조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YTN 역시 얼마 전에 돌발 영상 사태까지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돌발 영상 문제와 별도로 이미 YTN 민영화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네. YTN의 대주주인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 KDN이 그 11월 23일 이사회에서 21.43%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실제 이미 언론계에서는 YTN 인수자로 대통령과 고등학교 이제 동문위 대표로 있는 언론사, 그리고 중견 기업이 대주주인 언론사, 이런 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집권 여당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의 경영 구조를 개편해버리겠다는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매우 크기 때문에요. 그 네. 과정이 과연 순탄할까라고 했을 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TBS 경영진 교체 그리고 YTN 민영화 순탄치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신 건데 2023년에 포털뉴스도 좀 변화가 있겠죠? 역시 이제 향후 언론 생태계가 달라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미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 제한이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요. 포털 콘텐츠 제휴평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아마 2023년에는 결과가 도출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죠.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비판을 받고요. 포털뉴스 제휴평가를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기구화 하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포털과 이제 언론사 간의 광고료 수익 배분도 이제 아웃링크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당히 네.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악플 등의 정책 변화도 2023년에 이제 다양하게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아웃링크 선택제를 도입했고, 구독 시스템, 인공지능 기사 배열의 투명화를 실시했고요. 네. 네이버 역시 각 언론사가 기사 배열과 편집을 주도하는 구독 시스템을 정비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웃링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 광고 수익 배분 등 언론사와 포털 그리고 제휴평가까지 복잡한 논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영 포털 뉴스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 중인데요. 네. 포털을 둘러싼 뉴스 생태계의 변화가 2023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오늘 11월 23일자 그 네이버 뉴스 개편 저널리즘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에서는요. 서비스 개선보다는 저널리즘 가치에 충실한 포털뉴스 생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포털뉴스의 서비스 개편이 양질의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진순 퍼블리시 뉴스와 기술 연구소 부소장은요, 인터뷰에서 그 연재 구독 페이지, 심층 기획 탭 주목에 이어 이슈 타임라인, 주제별 고품질 기사 등 좋은 기사를 부각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네. 이제 평가하지만 네. 아직은 부족한 영상, 하이퍼링크의 반영이라든가 데이터 투명성 공개 등이 남아있는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앞으로 포털뉴스와 관련해서 이용자 편의성과 함께 그 저널리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2023년 언론계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논쟁과 충돌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많네요. 정치적 이관계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이슈 앤 피플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청취한 후 평가해 보았습니다. 네, 한낮의 시사 프로그램 이슈 앤 피플.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12월 21일 방송 내용 중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두 의원 간에 이루어진 토론에서 몇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진통을 겪었는데요. 그중 법인세 인하는 가장 핵심적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법인세를 감세하면 많은 외국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만 실제 외국인 투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며 결국 대기업 세금을 깎으려 내놓은 감세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반으로 줄었고 대기업이 투자하면 중소기업이 낙수 효과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대해 진행자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가 25%였고 이명박 정부에선 22%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 효과에 대해 기억할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청취자에게 공을 돌리지만 팩트체크로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결론이라 평가했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정부들에서의 법인세율이나 감세율 같은 내용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야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는데 아전인수격의 주장만 많아져서 사실이 무엇인지 답답하고 혼란스러움만 가중됐습니다. 이런 맹점을 유념해서 통계나 데이터로 주장이 서로 맞붙을 때는 추가적인 객관적 자료나 팩트 확인을 중간에서 진행자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야 간의 입장차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법인세율 인하. 서로 다른 주장이 좀 엇갈릴 때에는 팩트체킹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12월 20일 방송된 뱃사공 코너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합동 분향소에 예고 없이 들렀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며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진행자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한 총리가 돌아서는 길에 맞불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이 표현들이 자칫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총리는 극우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과 악수를 나눈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기에는 좀 더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된 이후에 발언해도 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확인 전에 섣불리 발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2월 12일 방송에서는 올해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선정된 과의불개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이 청취자에게 울림과 새 패러다임을 생각할 수 있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과의불개란 말은 흔히 알려진 익숙한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 주는 자성의 울림이 우리 사회나 정치인 그리고 개개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는 생각입니다. 또 김의겸 의원에 대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10억 손배소 결과에 대해 논하며 그 재판 결과가
장기적으로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도 주목해볼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스타일의 뉴스 탐사를 생각해보면 유튜브를 통한 저널리즘이 확대됐고 또 신경민 전 의원은 유튜브와 저널리즘의 개념을 합친 유트널리즘이나 데모크라시에서 파생된 유트크라시라는 신조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정치나 저널리즘이 유튜브를 통해 영향을 받고 그것을 넘어서 유튜브가 언론과 정치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진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장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대안이 될지 한쪽 눈을 가리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진행자의 코멘트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주는 분이시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인데요. 이럴 때 가족, 친구끼리 뭐 이벤트 하나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럴 때 기분 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죠. 극장에서 영화 한 편 함께 보는 거. 예, 오늘은 연말연시 극장가로 데려가 주신다고요? 네, 이제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되게 흔한 이벤트가 아닌 게 됐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한 3년 동안 극장을 많이 안 찾아온 분들은 이번 겨울에 극장 찾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네. 2009년이죠. 벌써 13년 지났는데요. 그때 저희 그 눈을 정말 황홀하게 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후속 작품이 그 아바타 물의 길이 이제 개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봉 7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와, 아바타 하면은 외국 영화 중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전작과 비교하면 이 속도 어떤 건가요? 오히려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좀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국내는 전작의 경우는 개봉 6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9일 만에 300만을 돌파했고 11일 만에 400만을 돌파했던 저력이 있는데 이게 그때는 이제 뒤로 갈수록 좀 가파르게 올라갔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대한 바가 좀 컸다 보니까 네. 예, 그때도 뭐 크리스마스 연휴 흥행 1위 달성하고 연말 뜨겁게 장식했는데 지금까지는 2일 정도 빨리 전개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극장 자체에 가는 사람들이 예전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북미에서는 뭐 그렇게 관심도가 크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네.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작인 1편보다는 2편의 흥행 속도가 조금은 빠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네. 영화 흥행이 이전만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1,000만까지 갈까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대신에 네. 장기간 상영을 하게 된다면 네.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북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보다 네. 한국의 이 아바타를 상영하기 되게 좋은 극장 그런 퀄리티를 가진 그 수준 높은 환경인 극장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면 워낙 또 이제 그 물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뭐 여러 상 후보로도 노미네이트 됐다면서요. 네, 뭐 벌써 이제 공개되기 전부터 이제 80회 골든글러브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13년을 기대한 만큼의 어떻게 보면 많이 실망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뭐 이 그 특수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불허전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굉장히 많은 3D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물속이 정말 실감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 스스로도 큰 스크린으로 봐야 된다. 이게 나중에 뭐 OTT 같은 데서 봤을 때 네. 이거가 정말 리얼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예매 사이트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네. CG에 돈 많이 쓴 거 거짓말인 것 같다. 어? 다만 이제 진짜 판도라 가서 수중 촬영하는데 좀 빡셌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비족 섬에 돈을 많이 썼겠다. 뭐 이런 평들이 뭐 나올 정도로 네. 이게 CG가 아니라 이제 네. 진짜 생생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뒤에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이제 하이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HFR이라고 하는 네. 보통은 영화는 24프레임으로 하는데 네. 어떤 특정 구간에서 48프레임으로 영화를 이제 촬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 정말 더 생생한. 왜냐면 영화는 조금 프레임이 좀 짧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보통 60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되게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더 생생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교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것 같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 생동감 있는 특수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특수 상영관, 그냥 상영관이 아니라 특수한 상영관을 찾는 관객들도 많다고요. 네, 뭐 지금 뭐 보시면 사실 특수 상영관이 한 10,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근데 그렇구나. 이게 영상이나 사운드, 뭐 움직이는 좌석 등등 다 이제 갖춘 3D 상영관은 오히려 예매가 아주 그냥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2D관은 아직도 좌석 판매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데요. 네. 돌비 시네마라고 하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랑 돌비 이제 그 비전을 사용한 확실하게 이제 영상이나 사운드로 그 영상을 아바타 2를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상영관 같은 경우는 네. 메가박스의 돌비 시네마 상영관은 79.4%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맥스 같은 경우 CGV 아이맥스 같은 75.1%. 네. 4DX 같은 경우 3D는 이제 85.8%. 그다음에 월드타워점에 있는 뭐 세계 최대의 극장이라고 하죠. 슈퍼플렉스 같은 경우 94%. 슈퍼 4D는 뭐 90%에 달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당 자리 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또 안표가 돼서 뭐 또 5만 원대까지도 올라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상영관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네. 네, 미국에서는 이런 상영관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 흥행 속도에도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상영관들이 이 정도로 또 그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제가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뭐 네. 상영 시간도 굉장히 길다고 하던데요. 지금 뭐 3시간이 넘는데요. 지금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2시간 70분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시간 70분. 왜냐하면 이게 그 영화의 보통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2시간대거든요. 그렇죠. 네, 3시간을 가면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데 많은 이제 소화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러닝타임이 거의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분이거든요. 190분. 네, 전작도 길었어요. 2시간이 넘었는데 네. 30분 가까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 인물들 사이의 관계랑 감정에 초점 맞추나 이제 상영 시간이 길어질 수 없었다고 캐머런 감독이 얘기했고 이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젊은 친구들 특히 우리 소위 말하는 아직 이게 13세 미국에서는 PG-13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중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한 영화인데 네. 그들이 짧은 뭐 요즘 쇼츠라고 하죠. 네. 쇼츠 콘텐츠, 틱톡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나이대 너무 늙은 건 아닌가 싶은데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견딜만한데 저한테 자꾸 늙었다고 하시고. 아니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쳐다볼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바타 이야기 화제 영화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올해 우리 극장가도 한번 총평해 주시면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지개를 편 극장 상영관들이 좀 기지개를 폈죠. 네. 근데 아직은 좀 아쉬운 수준입니다. 뭐냐면 2019년 데뷔했을 때 한 60% 정도 수준이고요. 19년에 60%다. 네, 그러니까 19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
극장이 가장 활발했던 때입니다. 저희 그래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극장이 계속 선전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오히려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흥행 성적 순으로 보면 탑 10에서 예전에는 근데 2019년만 해도 국내 영화와 이제 해외 영화의 비중에서 해외 영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뭐 1,000만 영화를 넘은 영화가 이제 범죄도시 2 1,270만 명 정도 네.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2등이 뭐 한산 용의 출연, 뭐 3등이 공조, 그다음에 네, 탑건도 이제 전체 2등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큰 흥행을 했지만 네. 해외 영화가 한 4편, 그다음에 국내 영화가 6편 정도로 국내 영화들이 오히려 좀 광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흥행한 영화들만 보면 뭐 괜찮지 않나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주 기대했던 영화들도 굉장히 크게 흥행하지 못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상선언이라든지 네. 최동훈 감독이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작이고 그다음에 1부와 2부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얘기했던 외계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즈니의 마블 시리즈는 절대로 뭐 흥행이 실패하지 않는다. 예. 네, 근데 벌써 2편이나 크게 흥행을 실패를 했거든요. 토르와 이제 블랙팬서 같은 경우도. 아, 그랬구나. 네,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범죄도시 2 이후로 많은 배급사에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영화들을 다 내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이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그때 이후로 오히려 미풍에 그쳤고요. 그리고 이제 OTT가 또 그 사이에 또 극장과 경쟁을 하면서 또 많은 대작들을 내놓는 것들 네. 있어서 조금 아쉬웠고 특히나 칸 영화제나 지금 뭐 골든글러브나 아카데미 영화제에 이제 노미네이션 된 네. 그 헤어질 결심까지도 사실은 흥행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한 해가 되는데 내년에는 네. 이 60%를 넘어서 다시 또 극장이 많이 또 기지개를 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기대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짚어봐야죠. 네, 월드컵 때 저희가 뭐 이제 16강을 예견하고 막 이렇게 응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16강 가고 나서 네. 자 예능 블루칩된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조규성 선수가 금주부터 해서 네. 거의 뭐 방송사의 섭외 그다음에 그 이미 광고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고편들이. 네. 그러니까 16강 나와서 2골 넣었을 때 일단 네. 그 가나전 2골 넣었을 때 이미 댓글에는 이제 나 혼자 산다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미 나와줘라. 예. 그리고 뭐 유퀴즈 언더블록에서 인터뷰 2골 때 어땠는지 얘기하겠네. 뭐 이런 걸 나왔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다 섭외가 결정되고 이미 촬영이 끝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열기가 아마 이 2편으로 끝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능계의 샛별, 예능 블루칩으로 등장한 조규성 선수. 경기 전에 팔로워 수를 누가 얘기를 했었는데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 경기 전에는 월드컵 네, 전에. 월드컵 전에는 근데 지금 292만이고요. 어이구. 그리고 이게 뭐 국내외 팔로워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팔로워들이 우리 감독 인스타그램 주소를 알려줄 테니 네. 조규성 선수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알려달라. 뭐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갈 정도로 이야. 트위터에서도 막 그런 얘기들이 화제가 있었고요. 네. 근데 벌써 예고편이 그때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130만을 기록을 했고요. 예고편이. 예, 예고편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랭킹을 오르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래 들기도 했습니다. 본방 나오기 전에 이미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조규성 선수 기대됩니다. 네. 네, 쭉쭉 성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